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부르는 아내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잠이 깼어요. 여보, 엄마 의식이 돌아왔어요. 엄마가 당신을 찾으시네요? 언제? 장모님? 언제 깨어나신 거야? 방금요. 깨어나자마자 당신부터 찾고 계세요. 전 얼른 장모님이 계신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의료진들로 분주하던 병실이 조용하더군요. 박서방.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장모님이 절 불렀습니다. 네, 장모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전 얼른 장모님 곁으로 달려가서 앙상하게 뼈만 남은 장모님 손을 잡았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장모님은 숨쉬는 것조차 힘겨우신 듯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하셨어요. 살아계신 장모님을 뵙는 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여기. 장모님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 이게 뭡니까? 자네한테 부탁이 있어. 장모님이 제 손에 쥐어주려고 했던 건 명함이었습니다. 의아했어요. 임종 직전에 명함을 주시는 장모님 뜻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죠. 장모님은 힘이 드시는지 잠시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이 사람, 자네가. 장모님, 저보고 이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죠? 장모님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꼭. 네, 장모님. 제가 꼭 찾아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은 제 확답에 안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 명함의 주인이 누굴까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걸 물을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제가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달려와선 그 명함을 박박 찢어버리는 겁니다. 신경질적으로 말이죠. 전 너무나 당황해서 아내의 행동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그거 어머님이 주신 명함이잖아. 그걸 찢어버리면 어떡해? 아내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요. 그때 장모님의 바이탈 모니터에서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음이 들리는 겁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달려왔고요. 의사 선생님도 오셔서는 저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하더군요.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안 돼. 아직 나 엄마하고 하고 싶은 게 맞단 말이야. 아내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석이와 딸 민지도 할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하라는 말에 소리내 울기 시작했죠.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죽으면 안 돼. 아직 초등학생인 민지는 장모님을 흔들며 어서 일어나라고 떼를 쓰면서 울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자신을 반기던 할머니가 죽는다는 사실이 실감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장모님 덕분에 제가 부모님 사랑이라는 걸 맛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도 꿈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장모님은 제게 엄마 같은 분이셨습니다. 저를 사위가 아니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장모님,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아내도 저도 장모님과 작별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장례식장에서도 잠시 틈이 나면 장모님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 들어가서 잠시라도 눈 좀 붙여요. 어제도 꼬박 밤을 새우지 않았어요? 아니야, 난 괜찮으니 당신이나 좀 쉬어. 내일 장지까지 가려면 잠을 좀 자둬야지. 슬픔 때문인지 그리움 때문인지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이젠 저희 곁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더군요. 장모님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허전함은 더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 때문에 장모님이 너무 그리워지더군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어요. 당신 피곤할 텐데 잠이 안 와? 당신도 잠이 안 오나 보네요. 집에 오니 어머님이 생각이 더 나네. 아내와 장모님 얘기를 하다 보니 문득 임종 직전 장모님이 주셨던 명함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 그때 왜 그랬어? 뭘 말이에요? 장모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한테 명함 주셨잖아. 그 명함 왜 찢어버렸냐고. 장모님 유언이나 마찬가지인데 나 그때 얼마나 놀랐다고.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왜? 말하려니까 힘들어? 그 명함 우리 아빠 명함이에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죠. 엄마는 나한텐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죠. 아내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보험 일을 하시면서 힘들게 자신을 키웠다고 했어요. 일부러 당신한테 거짓말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고 간 그 순간 아빠는 나에게 죽은 사람이 됐거든요. 아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학교에 돌아오니 엄마가 울고 있었다고 해요. 집안엔 깨어진 그릇이며 옷가지들로 난장판이었다고 하죠. 엄마 왜 울어? 아빠 때문에 그래? 그즈음 부모님 싸움이 잦았다고 합니다. 아버진 자주 집을 비웠고 어쩌다 집에 들어오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부리면서 화를 냈다고 해요.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이러니 내가 집에 오고 싶겠어? 장모님은 그런 아버지 억지를 처음엔 참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지금 나보고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반찬꼴이 이게 뭐냐고? 생활비 떨어진 지 오래돼서 그래요. 당신 지난달에도 생활비 안 줬잖아요. 뭐야? 어디서 말대꾸야? 그래서 지금 나한테 반찬으로 시위라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당장 쌀도 사야 하고 주위 운동화도 하나 사줘야 하는데 당신이 생활비를 안 주니까. 으이그, 넌 내가 돈 버는 기계로만 보이지?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도 당신이 주는 생활비 아껴 쓰려고 한다고요. 뭐? 아껴 쓴다는 사람이 지금 돈 타령이야? 생활비 좀 안 줬다고 오랜만에 집에 들어온 남편한테 시비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트집을 잡고선 화를 내다 나가면 일주일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 그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야 집에 들어온 거예요? 배고파. 밥이나 차려. 당신 내 말 안 들려요? 어디 있다 왔냐고요? 왜? 어디라고 하면 당신이 찾아가게? 그즈음 동네에선 아버지가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신 설마 아니죠? 그렇죠? 뭐가 아니라는 거야? 피곤해. 밥은 됐고 나 자야겠으니까 가서 이불이나 꺼내. 왜 아니라고 말 못해요? 당신 여자 생긴 거 맞냐고요? 이 사람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생사람을 잡는 거야? 하여튼 사람 피곤하게 하는 데는 1등이라니까. 이러니 내가 집에 들어오기가 싫지. 처음엔 아버지가 외도 사실을 부인했다고 해요. 장모님은 설마 하면서도 남편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난 정말 엄마가 아빠 말을 믿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진실을 부인하고 싶었던 거지. 아빠의 외도를 인정하는 게 너무 무서웠을 테니까. 하지만 그 시간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낯선 여자 신발이 현관에 있더라고. 방에선 여자 울음소리가 들리고 평소라면 자신을 반겼을 엄마가 방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엄마, 어딨어? 나 학교 갔다 왔어. 이상하다 싶어 방문을 열었더니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한 장모님이 당황해서 아내를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 앞에선 신발 주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울고 있었고요. 주희야. 장모님은 아내를 보고도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울고 있던 여자가 아내를 보더니 일어서서 나가버리다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 나를 스쳐 나가는데 배만 보이더라고. 산달이 다 됐는지 배가 배구공 같아 보이더라니까. 그 여자가 간 뒤 장모님은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엄마 왜 울어? 어디 아파? 아님 그 여자 때문이야? 응? 아내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던 거겠죠. 그 여자가 누군지 말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뭔지 알아요? 그 여자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고선 아빠가 더 뻔뻔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소식이 없던 아버지는 그 여자가 다녀간 다음 날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당신,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주의 보기 부끄럽지 않아요? 어떡할 거예요? 그 여자 어떡할 거냐고요? 어떡하긴 어떡해? 그 여자 당신 애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서 나타났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참네.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걘 왜 여길 와서 이사다리 나게? 귀찮아 죽겠네. 뭐? 당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나한테 할 소리냐고! 결국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아버진 끝까지 잘못했다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지? 글쎄, 나중에는 아빠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니까. 아내는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에 무서워서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딸 보기는 부끄러웠나 봐요. 내가 울면서 말리니까 아빠가 날 흘낏 보더니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그게 아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집안은 난장판이 된 채 장모님이 울고 계셨다고 해요. 엄마? 엄마 괜찮아? 아내가 묻자 장모님은 아내를 끌어안으며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법원에서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고 해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은 얘긴데 엄마는 나 때문에 웬만하면 참고 살려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내가 아빠 없는 애라고 손가락질 받는 게 죽기보다 싫으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혼 소송장을 먼저 보내온 거죠. 나 참 기가 막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용서가 안 되는데 이혼이라니. 엄마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럼 당신 그 이후로 아버지 얼굴을 못 본 거야? 결혼하기 전 연락이 오긴 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회사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서였다고 합니다. 주인이야? 거의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내는 단박에 아버지 목소리를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주희야, 나다, 아빠야.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전 아빠 없어요. 옛날에 죽었다고요. 아내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기에 일말의 동정심도 일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장모님께 화를 냈다고 합니다. 엄마야? 엄마가 그 사람한테 내 연락처 알려줬냐고. 주희야, 그 사람이라니. 그래도 널 낳아준 아빠인데. 아빠? 누가 아빠야? 나 아빠 없어. 내 아빠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휴, 주희야. 그런 말 하면 못 써. 그래도 결혼식장에서 네 손을 잡고 들어갈 사람은 있어야지. 엄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결혼식장에 왜 내 손을 잡고 들어가? 싫어. 그 사람 결혼식에 오는 거 싫단 말이야. 주희야,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엄마 잘 들어? 나 강호 씨한테 우리 아빠 나 어릴 때 죽었다고 했어. 엄마도 그랬잖아. 아빠는 이미 우리한테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니 다시는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마. 알았지? 아내의 서술에 눌려 장모님은 그 이후 더 이상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장모님 유언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신 아버지 내가 한번 찾아뵈야 하지 않을까? 아니, 엄마 돌아가셔서 이젠 그 사람 더 볼 일이 없어졌으니 당신 신경 쓰지 말아요. 아내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전 그 마음 100번, 아니 1000만 번 이해가 됐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는 게 어떤 기분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저 역시 엄마에게 버림받았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으니 기억을 가졌다는 건 틀린 표현이겠네요. 대신 자라면서 숱하게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버린 자식이라고 말입니다. 애가 어쩜 이렇게 속을 썩일까? 싹수가 노라니까 네 엄마가 널 버리고 도망가지. 새엄마는 툭하면 친엄마가 절 버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집 안에서만이 아니었어요. 밖에서도 약간이라도 기분이 상하면 버림받은 자식이라며 절 몰아세웠습니다. 누가 버린 자식 아니라고 할까봐 저렇게 티가 난다니까. 그래서 반 친구들까지 제가 친엄마에게 버림받은 걸 알게 되기가 일쑤였습니다. 야, 박강호, 너 지금 같이 사는 엄마 괴물하며? 뭐라고? 누가 그래? 누구긴 누구야?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친엄마가 너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다던데? 야, 그럼 아빠는 네 진짜 아빠 맞냐? 아빠도 너 버린 거 아니야? 뭐야? 너 말 다 했어? 친구들이 놀림에 화가 나서 처음엔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아유, 내가 못 살아. 얜 누굴 닮아서 허구한 날 쌈박질이야. 하긴 피는 못 속이지. 오죽 독하면 자식 버리고 갔을라고. 새엄마는 친엄마가 버린 자식이라는 욕으로도 분이 안 풀리면 얼굴도 보지 못한 엄마 험담까지 해댔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면서 누명을 씌우기도 했어요. 여보, 글쎄 강호 좀 보라니까요. 벌써부터 도둑질이라니. 애가 커서 도대체 뭐가 되겠어요? 아니, 아버지, 저 안 훔쳤어요. 거기 돈이 있는 줄도 몰랐다니까요. 어머, 얘 거짓말하는 것 좀 봐. 너 말고 안방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안방에 잠시 들어간 건 맞는데요. 돈은 몰라요. 제가 훔치지 않았다고요. 그럼 거기 있던 돈이 어디로 간 거야? 돈에 팔이 달려서 저 혼자 나가기라도 했다는 거니? 당신 그만해. 강호가 안 훔쳤다고 하잖아. 어머머, 당신 지금 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라고 강호 편드는 거냐고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가족끼리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 내 말이 그 말이잖아요. 당신 아들이 아니라 내가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일수록 버릇을 잘 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날 전 저녁을 굶어야 했습니다. 좋아. 끝까지 말을 안 하겠다 이거지? 그럼 넌 오늘 저녁밥 없다. 굶으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해. 새엄마는 다음 날도 아침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시락도 싸주지 않고 용돈도 주지 않아 하루 종일 굶어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범인은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새엄마가 낳은 아들이었는데 저보다 6살 어렸습니다. 동생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새엄마는 사과 한마디 저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강호, 너 아빠한테 고자질 하기만 해.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 오히려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말라면서 절 협박했습니다. 물론 동생은 어떤 벌도 받지 않았죠. 아버지는 새엄마처럼 절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새엄마가 억지를 부린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나서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대학에 입학한 뒤 굳이 집을 나와 자취를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새엄마의 잔소리도 싫었지만 저에게 무관심한 아버지에게서도 아무런 정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머리 감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란 옛말 하나 틀린 거 없다니까? 왜 대학생이 되니까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니? 그래, 어디 한번 네 힘으로 살아봐라. 세상 무서운 줄 너도 알아야지. 새엄마는 제가 독립해서 나가겠다고 하자 또다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제가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전 상관없었습니다. 새엄마 얼굴을 보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거든요. 장모님이 주셨던 명함 이야기에서 저의 새엄마 이야기까지 아내와 서로의 가족사를 나누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전 그래도 장모님의 유언인데 싶어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르신을 한 번은 찾아뵈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명함을 찾아 거기 적힌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아내 몰래 명함을 찾아 투명 테이프로 붙여뒀었거든요. 여보세요. 감기에 걸린 듯 탁한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서주희 씨 아버님 되십니까? 전화기 속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주희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전 제 신분을 밝히고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아내 몰래 말이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어르신이 이미 나와 계시더군요. 우리 주희 남편이라고. 이렇게 먼저 찾아와줘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꼭 찾아뵈라고 제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장모님이라면 주희 엄마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어르신은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에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서였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했던 거군요. 네? 장모님께서 먼저 연락을 하셨다고요? 6개월 전쯤이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장인어르신께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잠깐 보자고 하더군요. 주희 결혼할 때쯤 통화를 하곤 20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였어요. 나도 깜짝 놀랐죠. 장모님은 장인어르신을 만나서 용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나 당신 정말 많이 미워하고 원망했어. 그런데 이제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당신 용서하려고. 장모님의 용서한다는 말에 장인어르신은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은데 그 사람이 먼저 용서한다고 하니 얼마나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던지. 자네는 믿지 않겠지만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장인어르신은 착한 아내와 딸을 버린 걸 후회하며 살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뭐에 씌인 것처럼 말입니다. 장인어르신이 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장모님과 딸은 곁에 없었고요. 자신이 책임져야 할 새로운 가족이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도 주희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주희 회사 근처에 가서 딸을 몰래 보고 오곤 했어요. 장인어르신은 결혼식에도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라며 떳떳이 나설 처지가 아니라서 딸이 식장에 입장하는 걸 먼 발치에서 지켜보셨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주희를 부탁하더군요. 기회가 되면 그동안 못다한 아버지 노릇을 해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네를 나한테 보낸 모양이네요. 장인어르신을 만나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알면 화를 낼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인어르신이라는 말만 꺼내도 펄쩍 뛸 것 같았습니다. 누가 장인이냐고 말이죠.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났다고요? 장모님 유언이잖아.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 아니, 유언은 무슨 유언이에요. 죽을 때가 되니까 엄마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랬던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장모님 다 당신을 위해서 그러신 거였어. 나를 위해서라고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무슨 얘기요? 나 당신한테 그 사람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당신한테 얘기했죠. 우리 아빠는 이미 죽었다고. 아내는 제 얘기조차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더 말을 했다가는 싸우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이야기를 접었습니다. 당신 그거 알아? 그 사람 얘기면 그만둬요. 듣고 싶지 않다고 했죠? 아니, 당신 아버지 얘기 아니고 우리 엄마 얘기야. 당신 엄마요? 새엄마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 낳아준 엄마. 당신 엄마 얼굴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 나 엄마 얼굴도 몰라.
그런데 참 이상하지? 얼굴도 모르는 그 엄마가 가끔 꿈에 나타날 때가 있어.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꿈에서 엄마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얼굴인데 꿈에선 저 사람이 내 엄마구나라는 걸 내가 알더라고. 아내는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더군요. 어떤 땐 길에서 마주친 친절한 아줌마가 꿈에서 우리 엄마가 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장모님이 우리 엄마가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엄마가 많이 그리웠나 보네요? 나 얼굴도 모르는 엄마가 보고 싶을 때가 많았어.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내가요? 왜요? 장모님이 당신 친엄마라는 게 나 샘날 때도 있었다니까. 설마 엄마가 당신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 장모님한테서 처음으로 엄마의 사랑이라는 걸 받아봤잖아. 장모님이 내 친엄마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란 생각 가끔 했었어. 정말? 난 전혀 몰랐어요. 그래, 당신이 어떻게 알았겠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 형편을 잘 모른다니까. 어라? 얘기가 왜 또 그렇게 돼요? 사실 난 오늘도 당신이 부럽더라. 그런 아버지라도 살아서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난 친엄마 소식 전혀 몰라. 살아계신지도 알 수가 없고. 제 이야기에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처럼 펄펄 뛰지 않고 가만히 있더군요. 아, 피곤하다. 우리 그만 잘까? 아내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했지만 아내 역시 장모님이 남기신 유언이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장인어르신께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를 꼭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염치 없지만 자네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 주위 한 번만 만나게 해줄 수 없겠나? 장인어르신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계속 기침을 하셨습니다. 첫 만남에서도 느꼈던 거지만 어딘가 아파 보이셨어요. 장인어르신은 고급스러운 차림새였지만 왠지 초췌해 보였거든요. 아버님, 어디 몸이 안 좋으십니까? 기침 소리가 많이 안 좋은데요. 자네에게 부담이 될까봐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나 암이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연신 기침을 해대며 부탁하시는 장인어르신이 너무 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아내를 만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그 사람 만나지 말라는 내 얘기 뭘로 들은 거예요? 아내는 제 얘기에 화부터 냈습니다. 알지. 나 당신 마음 안다고. 그런데 또 그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회사 앞까지 찾아오셨는데. 게다가 아버님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 아버님이라뇨? 누가 당신 아버님이라는 거예요?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 아버님 암이래.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아. 암이라는 말에 아내도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마음 나도 아는데 암이라고 하시잖아. 만약 이대로 돌아가시면 당신 후회 안 하겠어? 후회할 일 하지 말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자, 응? 장인어르신이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말에 아내는 고집을 꺾었습니다. 이틀 뒤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장인어르신을 만났어요. 주희야, 아이고 내 딸. 장인어르신은 아내를 보고 눈물부터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장인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주희야, 그동안 아빠 원망 많이 했지. 미안하다, 미안해. 아니요. 그것도 어릴 때 얘기고요. 이젠 그런 감정도 안 남아있어요. 아내의 냉랭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르신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좋아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이렇게 널 보다니.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한이 없어. 다행히 아내는 장인어르신께서 잡은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더군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이렇다 할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런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대학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자취방 앞에서 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강호, 너 이제 집에 오는 거냐? 네, 알바 마치면 늘 이 시간이에요. 잠시 들어가시겠어요? 자취방에 아버지와 둘이 있는데 어색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주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없었거든요. 알바는 힘들지 않아? 네, 할만해요. 딱히 할 얘기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뚝뚝 끊어졌습니다. 강호야. 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해. 아버지는 뜬금없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고선 바로 일어나셨습니다. 아버지를 배웅하고 돌아오니 방바닥에 하얀 봉투가 있더군요. 봉투를 열어보니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독립하겠다고 나간 아들이 아마도 걱정이 되어 오셨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보며 전 마음이 착잡했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의 무관심이 미웠습니다. 원망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그런 감정조차 무뎌지더군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에 대해 무관심해졌는데요. 두고 가신 돈을 보면서 이제와 아버지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싶어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면서 감정이 복잡해졌었습니다. 아마 아내도 지금 그렇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2달이 지난 뒤 장인어르신의 부고장이 날아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당황스럽더군요. 전 아내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고민하며 말을 꺼냈는데요. 아내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우리도 가야죠. 장인어르신의 빈소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배다른 동생이 되는 셈이었는데요. 동생은 아내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르신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소리내 울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를 보내는 슬픔이 저에게는 고스란히 보이더군요. 주위 누님이시죠? 아버지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가시는 길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주와 인사를 마치고 돌아서려는데 상복을 입은 아들이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는 말없이 동생의 손을 잡아주더군요. 여보, 고마워. 당신 말이 맞았어. 나 당신 아니었으면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아니야. 다 장모님 덕분이지. 장모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장인어르신을 만날 수 있었겠어. 그러네. 엄마 덕분이네. 우리 엄마 참 아빠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 몰라. 아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새삼 또 장모님이 그리워졌습니다. 여보, 난 다음 생애에선 장모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정말이야? 진심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늘 제 편이셨으니까요. 장모님이 엄마처럼 처음으로 제 역성을 드신 건 아이러니하게도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새엄마는 친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얘기로 또 저의 흉을 장모님께 늘어놓으려고 했어요. 곧 사돈지간도 되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강우가 어른을 잘 섬길 줄을 몰라요. 피는 못 속인다고 지 엄마가 가난하기 때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네, 박서방에게서 들어서 그 얘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머, 강우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별일이네. 제 친엄마 얘기라면 눈에 쌍심지를 켜는 애가. 그런데 전 사부인께서 박서방 아기 때부터 키우셨다고 들었는데요. 아유, 말도 마세요. 저 또한 땐 어린 걸 제가 다 키웠잖아요. 강호 키운다고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세요. 그럼요. 제가 피는 못 속인다고 했잖아요. 애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던지. 사부인, 그렇다면 그건 엄마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핏줄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네? 뭐라고요? 엄마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요? 사부인, 그럼 제가 잘못 가르쳤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사부인께서 잘못 가르쳤다는 게 아니고요.
이치가 그렇잖아요. 도둑놈 핏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르치냐의 문제지요. 아니, 그게 아니죠.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전 박서방이 요즘 사람답지 않게 예의도 바르고 착하길래 부모님이 가정교육을 잘 시키셨나 보다 했는데 오늘 사부인 얘기 들으니 그게 다 핏줄 덕분이었네요. 새엄마의 길을 꺾고 자신의 편을 들어준 사람은 장모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새엄마는 한마디도 더 보태지 못했어요.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아들이 태어나고 돌잔치를 하는데요. 새엄마는 또 심술을 부리려고 했습니다.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너한테 어떻게 이런 아들이 다 나왔니? 아니다. 얘도 너처럼 버림받으려나? 사부인, 버리긴 누가 버려요. 내일부터 우리 민석이 제가 돌볼 겁니다. 네? 사부인이 민석이를 돌본다고요? 왜요? 왜긴 왜입니까? 제가 베이비시터를 차청했으니 그런 거죠. 그러니 이제부턴 출입을 좀 자제해 주세요. 사돈끼리 그 정도의 예의는 지켜주셔야죠. 사부인, 예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새엄마는 저뿐 아니라 아내에게도 억지를 부리곤 했습니다. 불쑥불쑥 집에 찾아와 저와 아내를 곤란하게 만들기 일쑤였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화를 냈던 적도 있었는데요. 장모님이 눈치를 채시곤 선수를 치셨던 겁니다. 흥! 세상 참 좋아졌네, 좋아졌어. 장모가 사위 집에 들어가서 산다니, 안 그래요, 여보? 당신, 그만 좀 해. 사부인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 당신은 왜 화를 내고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말 틀린 거 있어요? 당신, 강호일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 당신의 그 음흉한 속내, 내가 그동안 몰라서 참은 줄 알아? 뭐라고요? 음흉하다고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요? 어헛, 조용히 하지 못해? 여기 민석이 돌잔치 자리야. 어디 교양 없이. 뭐, 교양? 아이고, 지금 이 자리가 다 누구 덕분인데, 갓난 핏덩이를 고생해서 키운 게 누군데? 당신 그만하지 못해? 그래, 못한다. 지금까지 내가 강호 재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빨은 소리 좀 했다고, 아이고. 결국 그날 민석이 돌잔치는 난장판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전 속이 후련하더군요. 새엄마 강짜를 아버지가 드디어 해결하셨거든요. 미안하다, 강호야. 앞으로 네 엄마, 너희 집에 드나드는 일이 없도록 감아. 처음으로 아버지가 제 편을 드셨고요. 아버지 말씀처럼 새엄마는 저희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명절날 본가에 가도 전처럼 시비를 걸지도 억지를 부리지도 않더군요. 또 저나 아내와 가능한 마주치는 걸 새엄마가 먼저 피했습니다. 전 다행이다 싶었죠. 이후 새엄마를 보지도 않고 사는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장인어르신의 장례식에서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피곤했는지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는 것 같아 안심이 되더군요. 여보, 나 어제 정말 오랜만에 단잠을 잤어요. 그래, 그런 것 같더라고. 꿈에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가 잘했다고 날 안아주더라고요. 그랬어? 사실 나 어제 아빠 영정사진 보면서 죄송하다고 했거든요. 아빠 미워하고 원망했던 거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용서해달라고 할 때 대답하지 못했던 거 후회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잘했어. 당신 마음 장인어르신도 아실 거야. 그럴까요? 아빠도 아실까요? 그럼 나도 보이던데 장인어르신은 당연히 아시지. 아버지를 용서했기 때문일까요? 아내의 얼굴이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장인어르신의 장례가 끝난 후 일주일 뒤에 아내는 동생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연락도 받았습니다. 주인님, 제가 연락드려서 많이 놀라셨죠? 아, 네. 좀 놀라긴 했어요. 말 편하게 놓으세요. 제가 누님보다 10살이나 아래입니다. 10살 아래라는 말에 아내는 문득 옛날 일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 앞에서 울고 있던 여자 말입니다. 그때 그 여자가 만삭이었던 게 기억났다고 해요. 아버지가
누님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제 얘길요? 네, 제 성격이 누님과 많이 닮았다고요. 동생은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누님께도 유산을 남기셨어요. 누님께 못할 짓을 했다고 많이 후회하셨거든요. 유산이라는 말에 아내도 저도 얼떨떨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이니 부담 가지지 말고 받아주세요. 그래야 아버지도 평안하게 눈을 감으시죠. 장인어르신이 아내에게 남긴 유산은 서울 근교의 작은 땅이었습니다. 나 어릴 때 아빠랑 주말 농장에 가곤 했었어요. 상추랑 고추랑 감자도 심었는데 얼마나 재미있었다고요. 그때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시골에 근사한 집 지을 테니까 나 결혼해서 자주 놀러 오라고요. 장인어르신의 빅피초였네. 당신 결혼해서도 오라고 하셨으니. 그러게요. 그때 아빠는 지금 같은 상황을 상상도 못 하셨을 테니까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거기 가서 집 짓고 살까? 우리 애들이 결혼해서 놀러 오게. 화해는 또 다른 화해를 낳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의 화해가 배다른 동생과의 화해로까지 이어졌어요. 장례식 이후 동생은 가끔 우리에게 연락을 했고요. 지금은 가족끼리도 서로 왕래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졸지에 전 처남이 생겼는데요. 처남이 있으니 좋더라고요. 형님, 이번 주말 날씨 좋다고 하던데 다 같이 캠핑 어떠세요? 캠핑 좋지. 민석이 엄마한테 내가 얘기해볼게. 네, 고기하고 간식은 제가 준비할게요. 아니야, 지난번에도 처남이 준비했잖아. 이번엔 우리 집에서 할게. 아니에요, 제가 거래하는 좋은 데가 있어서 그래요. 고기는 제가 준비할 테니 형님은 좋은 와인 좀 부탁드릴게요. 새로운 가족이 생기니 좋았습니다. 아니,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가족이 있으니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님, 고기 맛 어떠세요? 제가 특별히 좋은 걸로 부탁해서 가져온 겁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지 입에 살살 녹는 게 완전 꿀맛인데? 아유, 형님, 말도 마세요. 이이가 고기 숙성시킨다고 냉장고를 다 차지했었다니까요. 숙성을 잘해야 제맛이 난다나 뭐라나. 하여튼 형님 가족이랑 캠핑 간다고 하면 어찌나 유별나게 준비를 하는지. 야, 우리 처남한테 감사해야겠는걸. 아무나 이 고기 맛을 볼 수 없다는 거잖아. 안 그래, 여보? 그래, 대규야 너무 고맙다. 이 사람이랑 캠핑 가잖아? 그럼 고기가 뭐니 라면도 제대로 얻어먹기 힘들다니까. 뭐야 당신, 지금 동생 있다고 나한테 유세하는 거야? 그럼요, 이 정도 급이면 유세할만 하죠. 하하. 누님, 얘기만 하세요. 누님이 원하시면 꿀맛 같은 고기 언제든 대령하겠습니다. 헤헤. 아내도 그랬지만 처남 역시 상처를 아는 채 살아왔었다고 해요. 외도로 낳은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붙었었다고 하는데요. 아내와의 화해로 그 꼬리표에서 마음이 해방됐던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친엄마에 대한 미움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면서도 원망했던 엄마를 만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주문량이 많아 회사 일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점심때쯤 아버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강호야, 통화 괜찮니? 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웬만한 일에는 연락을 하지 않던 아버지라 전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걱정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아버지는 잠깐 뜸을 들이시더군요. 네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 네 친엄마 말이다. 아버지로부터 친엄마라는 말을 듣는데 왠지 남의 일 같았습니다. 그냥 너한테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만 끊는다. 제가 대답이 없자 아버지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까맣게 잊고 지내던 친엄마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그래? 네, 회사에 뭔 일이 있었어요?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다던데 당신 회사에도 그 불똥이 튄 거예요? 아니야. 어제부터 주문량이 쏟아져서 오늘도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 그래요? 그건 다행이네요. 여보, 당신 좀 이상하다. 왜 그렇게 심각해요? 오늘 점심 때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었거든? 아버님이 왜요? 어디 아프시다고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시더라고. 네? 엄마한테 연락이 왔다니요.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아니, 새엄마가 아니고 나 낳아준 친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정말요? 당신 친엄마 살아 계신데요? 그런가 봐.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실감이 안 나더라고. 당연하죠, 여보. 당신 얼굴도 모른다면서요. 그래도 내가 그동안 그리워하고 미워한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감정이 안 느껴지지? 당신 너무 오랫동안 보고 싶어 해서 그럴 거예요.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무덤덤한 건가? 아내는 친엄마를 당장이라도 만나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 좀 주저되더군요. 당신, 내가 아빠 만나러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요? 지금 안 만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했지. 맞아요. 당신도 지금 어머니 안 만나면 아마 평생 후회할 거예요. 아내의 독촉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주말에 전 아버지께 주소를 물어 친엄마를 보러 갔습니다. 가는 내내 엄마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더군요. 당신 엄마 만난다고 하니 긴장돼요? 약간. 얼굴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긴 해. 서울에서 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요양원이었습니다.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병실로 들어가니 낯선 어르신이 의자에 앉아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군요. 아마 누군지 못 알아보실 거예요. 알츠하이머 중증 단계거든요. 간호사 선생님의 말처럼 엄마는 제가 누군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절 낳아준 엄마는 제가 꿈에서 보던 그런 모습이 아니더군요. 병에 걸려 쓸쓸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낯선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몸도 닦여드리고 산책도 시켜드리면서 한참을 함께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글쎄 잘 모르겠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비로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눈물이 나는 건지 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제 앞에 나타난 엄마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간 엄마가 원망스러워도 아니었습니다. 새엄마에게 구박받으며 살아온 세월이 억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참 덧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군요. 엄마는 아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저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을 겁니다. 아버지가 언젠가 그랬거든요. 네 엄마가 너무 미워서 그랬어. 너만 보면 네 엄마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더라고. 그래서 널 외면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강호야. 아버지는 엄마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힘든 세월을 사셨습니다. 엄마의 배신의 대가로 저 역시 불행한 성장기를 보냈죠. 그럼 엄마라도 행복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늙고 병들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나타난 엄마를 보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엉뚱한 곳에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다녔구나 싶었습니다. 당신 울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네. 왜? 엄마 보고 나니까 슬퍼요? 치매라고 해서? 아니, 그냥 인생이 참 덧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인생이 참 짧죠? 당신도 그런 생각했어? 그럼요. 당신은 엄마 때문에, 나는 아빠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분들 왜 그렇게 사셨나 싶어요.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게 인생인데 말이에요. 당신 말이 맞아. 우린 그러지 말자고. 그래야죠. 당신과 나 아픔을 겪은 만큼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그래. 우리 민석이랑 민지 아끼고 사랑하면서 지금 행복하자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그 상처에서 벗어났기 때문일까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내는 제 마음을 다 알더라고요. 여보, 우리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영화라도 보러 갈까? 좋아요. 영화 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늘 보던 아이들인데 그날만큼은 민석이와 민지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엄마, 나 저녁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는데. 취소해. 오늘은 꼭 가족이 같이 영화 보고 외식해야 한다고. 진작 얘기를 하지. 엄마는 참. 중학생 아들 민석이는 툴툴거리더군요. 진짜 아빠랑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거야? 와, 신난다. 초등학생 3학년인 딸은 신난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날 저희는 딸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관람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피자를 먹었습니다.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더군요. 가족이 함께 즐겁게 웃을 수 있다는 게 바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쉽게 이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소소한 일상에서의 행복을 행복이라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저와 아내는 잘 압니다. 지금 이렇게 아이들과 웃을 수 있다는 게 행복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앞으로도 소중하게 지켜가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